잘 계셨죠? 오늘은 세 번째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2장이죠. 2장 피시고 2장에 이제 당뇨병을 이해하는 열쇠 인슐린이라는 걸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이야. 1장에서는 정상적인 그 혈당 대사,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당뇨 상태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인슐린이 저기 액션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또 액션이 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질문 받을게요. 이제 당뇨병을 이해하는 열쇠 인슐린이라고 그랬는데 인슐린부터 좀 여기에는 자세히 안 써놨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까 봐. 근데 들으면 뭐 그냥 옛날 얘기처럼 재밌어요. 인슐린은 라틴어인데 인슐린은 인슐라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인슐라라는 거는 이제 아일랜드라는 뜻이래요. 섬이란 뜻이죠. 우리가 조직학에서 이제 그 췌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췌장은 보통 두 가지를 하잖아요.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이제 소화 기관으로서 액션을 하고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또 기타 아직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그 혈당 대사에 관여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혈당을 밀어넣어주고 그 세포 내에 그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 당대사와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은 소화기관, 그다음 두 번째는 내분비 기관인데 이 보게 되면은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염색을 이제 달리해서 보게 되면은 그 췌장에서 내분비 기관 역할은 인슐린하고 이런 그런 그 글루카곤을 만드는 세포들이 섬처럼 마치 비행기에서 여러분 바다를 쭉 가다 보면은 저는 안 가봤지만 모이브 뭐 하여튼 뭐 저기 그 몰디브 뭐 거기 가면 이렇게 섬들이 점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췌장에는 소화 요소를 만드는 그런 세포의 바다 속에서 그 아주 간혹 가다가 점점이 어떤 무인도나 섬처럼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세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일렛, 뭐 랑에너스 아일렛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는 더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섬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는 전체 췌장 세포의 숫자 단위로 보게 되면은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세포거든요. 이제 베타 세포들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뭐 또 이제 대충 하는 분들은 그거 갖고 뭐 조심해서 써야 된다 해가지고 스파이크를 두려워가지고 아예 먹지도 않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인슐라라는 건 이렇게 아일랜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발견되게 되면 제조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아주 그 재밌는 스토리인데 캐나다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의사 반팅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전에도 개나 돼지 실험에서 뭔가 췌장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은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실험이 굉장히 어렵고 뭐가 뭔지 몰라서 실험하는 동물이 다 죽고 뭐 성공을 못했는데 이제 벤팅이란 분은 이제 1차 세계대전도 참전한 소아과 개원이었는데 자기 커리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소수 내지는 잘 나가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뭐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면은 개의 췌장을 이렇게 묶고 거기에서 갈아내 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면은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물질 인슐린이 제대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학교도 변변치 않고 커리어도 변변치 않은 그런 개업이한테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실험할 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생의 은인이자 원수가 나타났는데 원수라기보다는 벤팅이 스스로 다 원수를 만들었지만 그 토론토 대학의 생리학자로서 굉장히 잘 나가는 맥클라우드 박사한테 가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실험이 성공하고 우리가 여기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맥클라우드가 그 말을 들어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 근데 뭐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닌 뭐 대학 나왔는데 뭐 바로 뭐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그것도 자기 임상 분야도 아닌 개실험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실험실을 빌려달라 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맥클라우드는 뭐 듣고 보니 그 괜찮은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이 메시지만을 들은 거예요. 메신저의 그런 상태나 그런 커리어를 보지 않고 메시지를 들어서 이거 괜찮은 얘기 돼가지고 자기가 스코틀랜드로 휴가 가나 어디 갈 때 몇 개월 동안을 자기 생리학 교실에 있는 조교를 붙여줬어요. 같이 실험하라고. 왜냐면 뭐 반팅이 뭐 알겠어요. 실험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지만 그걸 구현하려면 아무래도 숙련된 조교가 이제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붙어서 했더니만 맨 처음에 걔 10마리인가 뭐 했는데 다 죽었는데 낭망하다가 어떻게 열심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개 췌장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제 분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복음이다. 왜냐면 당시 2형 당뇨는 이제 그때는 별로 많이 없었고 1형 당뇨는 뭐 고대로부터 있었던 병이기 때문에 있지만 뭐 말라 죽는 병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당뇨병은 영양실조거든요. 근데 어 이게 해보니까 당이 떨어진 거예요. 개 실험에서. 그러면 좋다. 자, 사람한테 하자 했는데 사람한테 하려면 보다 더 정교하고 더 불순물이 없는 그런 이제 인슐린을 얻어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반팅이 이게 워낙에 이제 피의식이 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했고 하니까 이 업적도 혹시 맥클라우드한테 뺏기지 않을까, 내지는 자기한테 붙은 스폰서인 제약회사한테 뺏기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많은 노심초사라고 너무 예민하게 굴고 까다롭게 굴고 같은 실험을 막 지연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어, 지금도 유명한 릴리라는 회사가 있죠. 그 인슐린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주사 만들고 그 릴리가 미국 회사예요. 릴리가 이 가능성을 알아보고 붙었어요. 그래서 릴리가 스폰서해주고 릴리에서 또 그때는 이제 그 제조 공정이 소하고 돼지의 췌장을 갈아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미생물적인 그런 거에서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근데 인슐린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약학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약인데 그 전에 모든 약은 다 식물에서 얻었대요. 그런데 인슐린은 처음으로 동물에서 얻어낸 약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서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처음 개 췌장에서 얻었고 그 다음에 돼지하고 소의 췌장에서 얻어냈죠. 근데 14살짜리인가 13살짜리 토마스인가 톰슨이라는 일형 당뇨 환자 소년이 있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막 당이 막 400, 500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주사를 놓는데 여기서도 이제 벤팅의 그 공명심과 그 다음에 그 피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놔야 된다. 내가 놔야 되고 내가 만든 인슐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대학에서는 이 사람 교원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촉탁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학병원에 있는 자기네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주사를 놓는다라는 거를 윤리적으로 내지는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놓고 만약에 애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왜 직원도 아닌 의사가 촉탁이도 아닌 의사가 놨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양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 의사가 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싸우다가 재밌죠? 그러니까 훌륭한 약을 만든 사람이 꼭 인격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훌륭하진 않아요. 하여튼 비사를 보면 거기 엄청 싸웠어. 맥클라우드하고 싸우고 다 의심해가지고 혼자서 뭐 하려고 그러고 반팅이.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신사협정을 맺었냐면 반팅이 만든 인슐린, 반팅이 추출한 인슐린으로 얘한테 인슐린 놓기로 한다. 릴리에서 만든 좀 보다 더 정제된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한다면 반팅이 비록 자기가 주사를 놓지 못하지만 자기가 만든 인류 최초의 인슐린으로 최초의 환자를 치료하는 영광을 이제 자기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애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 인슐린이 너무 정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환자는 안 죽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만든 양보해서 릴리에서 만든 그 정제된 인슐린으로
이제 애한테 인슐린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놨는데 이제 인류 최초의 환자죠. 인슐린 맞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13살인가 14살짜리 아이인데 걔는 그래서 혈당이 성공적으로 떨어져서 당시 일형 당뇨 환자는 왜 초점이 하나도 안 맞지? 잠깐만요. 예. 일형 당뇨 환자는 평균 수명이 진단을 받은 다음에 1년 정도 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13년인가 14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1923년경에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이제 후보가 돼서 드디어 반팅이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반팅이 좋아했을까요?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공동 수상이었어요. 맥클라우드하고 또 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팅은 피의식도 있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건데 왜 맥클라우드하고 같이 노벨상을 수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사람도 이제 반팅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반팅 입장에서도 쓴 다른 도큐멘트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맥클라우드가 그 얘기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무상으로 자기 생리학 교실과 조교를 다 같이 이렇게 대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무슨 반팅 믿고 덤벼들었겠습니까? 맥클라우드 믿고 했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없었다면은 인슐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억울했대요. 끝까지 억울해가지고 하여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네요. 그 왓슨 클릭하고 비슷하죠. 왓슨 클릭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완전히 탕진해가지고 5년 전인가 자기가 받은 노벨상 그거를 돈이 없어서 그거를 경매 사이트에 내놨는데 러시아에 어느 재벌이 그걸 사준 다음에 다시 돌려줬대죠 아마. 저기 인류의 발전에 너무나 기여한 분이 큰 분이 그랬다고 안쓰러워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비사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돼지하고 소의 췌장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량 생산도 여러 소하고 여러 돼지 죽은 부산물 써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최초의 유전공학적인 기법이 도입된 것도 이 인슐린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수요가 되니까 인슐린 맞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1980년대 여기서 또 유명한 제약회사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인가 스킵이 나오는데 이 미생물 박테리아의 그 세포에다가 인간 인슐린 만드는 그 DNA를 갖다가 넣어서 인서션해서 유전공학이죠. 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인슐린을 이제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그 스키브라고 그 안 그랬으면 스키브 굉장히 큰 회사 될 뻔했는데 그 사람의 인슐린 3차원 구조가 복잡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3차원 구조를 만드는데 미생물에서 자라면 실패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스키브 쪽에서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돈도 이제 못 버는 거죠. 그러나 역시 또 이번에서 릴리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이 굉장히 단백질 치고는 분자 구조가 단순하고 시퀀스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 이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릴리가 달려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든 인슐린이 바로 얼마 전까지 쓰이던 휴물린이라는 계통이죠. 그래서 인슐린 이런 비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일형 당뇨병 환자한테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약 먹는 거 메폴밋밖에 안 나오고 정책이 있다가 최근 5, 6년 사이에 막 약들이 백화점명식으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옛날에 뭐 1형 당뇨병도 2형이든 걸리면은 1형은 1년 만에 대부분 죽었고, 그게 인슐린을 처음으로 만들면 해가지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그다음 대량 생산 인슐린이 만들어졌고, 메포민이 1960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설폰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신부전도 막아주고, 심장병도 막아주고 하는 오히려 심장병 의사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당뇨가 없는 환자도 이제 쓸 수 있게 FDA 허가 났거든요. 여러분이 드시는 것 중에 포스이가라고 하는 약이라든가 뭐 자디안 같은 약들은 이제 심장내과 의사가 더 열광해요. 당뇨가 없어도 막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나 심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당뇨인 여러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점점 편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 진행된 연구는 뭐 당뇨를 아무리 조절을 잘해도 2, 30년 지나면은 눈이 멀기 시작하고 뭐 이런 데가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그런 데이터도 옛날에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뭐 인슐린 안 맞을 수 없느냐 하면 너무나 냉정하게 거기다가 앞으로 당신이 5년에서 15년 지나면 당연히 인슐린을 맞을 것이고 마치 둠드 정해진 운명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꾸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 기술의 발달과 이런 거로 해서 암 환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었지만 당뇨인들의 생활,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나 수명도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5, 6년 안에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근데 제 전망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전망하고 지금 매일 맞는 인슐린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인슐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뇨 걸렸다고 이 당뇨가 걸렸거나 또 이제 당이 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얘기하거나 무서운 유튜브 보시면서 막 쉽게 막 쫄고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갖고요. 지금 있는 약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치료 잘 받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모달러티, 인공췌장,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한 뭐 췌장, 인공췌장과 아니야 기가 막히게 스마트 약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몸성이 잘 이제 하면서 예, 조절을 잘하면 되죠. 이게 인슐린의 비사예요. 뭐 얘기하려면 하루 밤새 얘기. 벤팅 너무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벤팅. 하여튼 우리들의 이그러진 영웅 내지는 운디디 힐러 이해가 가요. 뭐 아픈 마음도 하여튼 그러니까 다 우리 모든 인간의 휴먼 스테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신약 개발 역사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인슐린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인슐린 히스토리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올려놓을 때는 도표도 그래서 올려놓을 텐데 인슐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음,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는가?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이 물어봤어요. 인슐린이 그럼 어떻게 없어지냐고 물어봐서 물론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정말 기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량이 부족하던 좀 제가 가까이 되겠습니다. 음량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 인슐린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췌장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췌장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일단은요. 맞는 인슐린하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액션이 좀 다른 이유가 어디서 나와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없어지느냐 때문에 달라요. 왜냐면은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은 췌장 위에 뭐가 있냐면 간이 있잖아요. 간으로 먼저 올라가서 간에서 50%에서 좀 더 과하게 잡는 사람들은 3분의 2 정도 100이라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면은 50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50 정도가 간에서 흡수가 돼요. 그거를 이제 그 first pass라고 그래요. first pass. first라는 거 첫째라는 거, pass는 통과한다는 뜻인데 또는 이제 hepatic elimination을 얘기를 하는데 간에서 없앤다는 뜻이죠. 50%가 없어져요. 그럼 왜 없어지느냐? 그냥 없애느냐? 그게 아니고 인슐린이 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크게는 첫째는 혈당 생성을 억제해야 되죠. 혈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혈당을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비해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이제 그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걸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못 나가게 해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중성지방이 높아지잖아요. 콜레스테롤도 좀 높아지고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슐린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혈중으로 나가는 걸 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레벨을 보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되면
이 혈당, 간에서의 두 가지 액션이 다 망가지죠. 하나는 혈당을 포도당을 못 나가게 하는 거, 혈중으로. 그냥 지가 갖고 있게 하는 거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중성지방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혈중 중성지방을 높이는 거를 억제하는 게 망가져요. 그래서 그 결과 뭐죠? 공복 혈당이 높아지죠. 두 번째, 중성지방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상지혈증. 중성지방이 150 넘고,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 HDL 콜레스테롤 낮아지거든요. 이상지혈증이라는 거는 세 가지 액션이에요. 세 가지 정의죠. 적당히 높은 LDL 콜레스테롤 안 높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높은 TG 150 넘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뭐 HDL이 남자 50 미만, 여자 45 미만, 어떤 기준에 따르면 뭐 40, 45 미만이죠. 하여튼간에 TG가 높고 HDL이 낮은 거. 이게 이제 당뇨병에 생기는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당뇨병과 함께 이제 존재하는 이상지혈증이에요. 근데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누가 일으키느냐? 지방간이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간이 지방세포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나한테 붙는 걸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간세포에 인슐린이 못 붙어요.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정상적인 작용인 혈당을 낮게 유지하고 중성지방을 낮게 유지하는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대사증후군 좀 정리가 되세요? 뱃살이 많다. 뱃살이 많고 그 뱃살이 저번에 1편 복습하는 거예요. 뱃살이 많고 그 뱃살에서 어떻게 되죠? 지방산이 나오고 지방산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가까운 데 가서 간에 들러붙으면 그게 지방간이 되고 그 지방간은 안 그래도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불꽃이 막 튀기는데 그걸 억제해 주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서 간을 거칠 때 정상적인 간이라면은 인슐린의 50%를 자기가 흡수해서 당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억제하도록 써야 되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바람에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들이 쏙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프리패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에서는 인슐린이 오히려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딴 얘기 했는데, 나중에 다 정리가 될거 이 책 끝날 때 되면 이제 다 생리학 도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이제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슐린이 이제 다시 정상 대사로 갑니다. 인슐린이 50%는 여기서 흡수돼요. 왜 흡수된다고요? 심심해서요? 아니죠? 첫째,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둘째, 중성지방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가 날아가요. 쫙 나가요. 그래서 말초로 탁 나가죠.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 인슐린을 여기서 재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 췌장이 만든 인슐린보다 훨씬 더 낮은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의사들은 인슐린을 재지 않아요. 잴 수도 있지만 뭘 재요? C펩타이드라는 걸 재요. 들어보셨죠? C펩타이드. C펩타이드는 간이 잡아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펩타이드의 양은 췌장에 맞는 C펩타이드가 똑같아요. 여기서 뽑은 거. 커넥팅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슐린 AB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그 펩타이드가 커넥팅인데 이게 프로인슐린, 프로인슐린, 인슐린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나오는데 그때 얘가 깨져 나오거든요. 얘의 양은 정확히 인슐린의 양하고 일치해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C펩타이드를 봐요. 그리고 또 인슐린 맞는 사람은 요즘은 어세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맞는 인슐린하고 내 몸의 인슐린하고 구별은 좀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크로스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재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이렇게 그냥 툭툭툭 던지는 얘기를 던져 드릴 테니까 그냥 다 들으려고,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책이 끝날 때쯤 되면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의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얘기도 있으니까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왜 이렇게 말 어렵게 하지 하고 생각하실 거 없고 이 청중에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가려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합쳐지니까 지금 뭐 이해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도 3강, 4강, 5강째가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는 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프랙티컬한 부분으로 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이걸 잘 알아들어야지 나중에 응용 문제가 되거든요. 이 기초가 훌륭해야지 나중에 아주 이런 아주 말초적인 거 내지는 자잘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개별적인 걸 다 개별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초를 알고 계시면은 아마 나중에 개별적인 것들을 그냥 저절로 이해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순간을 맞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0%는 간에서 흡수됐고 50이 나가면은 그 중에 3분의 2는 각 조직에 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제일 많이 가는 것이 근육이겠죠. 혈류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뭐 심장, 그 다음에 뇌에도 인슐린 리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액션, 그 혈당 떨어뜨리는 걸로 인슐린이 액션 안 하지만 전체 장기로 가서 인슐린 수용체는 뭐 글루트5, 뭐 6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받아들여서 세포 내로 끌고 들어오면은 그 자극을 받아서 세포가 뭘 하죠? 당에 대한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슐린 열쇠란 말이에요. 세포에서 무슨 열쇠? 당을 받아들이라고 주는 열쇠. 물론 모든 장기가 그렇진 않아요. 뇌는 뭐 이건 열쇠도 아니고요. 간도 열쇠도 아니에요. 주로 많은 열쇠로 작용하는 것이 지방하고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는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당을 받아들여요. 물론 이 좀 어렵게 나가면 근육도 움직이기만 하면 넌 인슐린 디펜던트라 해서 인슐린 없이도 당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이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면 옆에 문이 열리면은 그때 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열쇠가 뻐그럭거리거나 열쇠가 녹이 슬어가지고 인슐린 액션을 받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적은 당뇨는 없는 당뇨, 1형 당뇨, 그 다음에 있지만 굉장히 낮은 당뇨, 2형 당뇨 꽤 많이 간 거고, 풍부한데 없어요. 풍부한데도 문이 뻐그러져서 열쇠가 돌아가지 않는 거. 이거 이제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 우세 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 그러니까 저기 3분의 2는 각 조직으로 들어가서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신장으로 배설이 돼요. 신장으로 배설이 돼서 없어지는데, 그럼 소변으로 나오느냐? 소변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소변으로 나오는 건 전체 인슐린의 2% 정도 돼요. 만들어진 인슐린 2%는 소변으로 나온다고 돼 있고, 그러면 보세요. 50%, 30, 20. 20인데 나머지 신장으로 가는 18%는 어디 갔느냐? 신장에서 다시 흡수해요. 그래서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의 일생이에요. 요거 뭐 이렇게 의사분들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도 인슐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래. 뭐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슐린이 어디서 없어지느냐, 몇 분 가느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평생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어디냐? 잘 몰라요. 그걸 누가 잴 수도 없거니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 중에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된 운동선수는 정상인의 4분의 1 정도 되는 인슐린으로 충분히 혈당이 조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비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 내는 인슐린의 4배의 용량을 내더라도 당이 살짝살짝 높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확실한 게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얘기하면 다 못하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인슐린 좀 친숙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책에 보면은 행간마다 다 약간씩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서양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이만큼 나와요. 췌장에서. 그 다음에 또 저항성이 생기면 또 인슐린이 이만큼 나와요. 또 저항성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메탑을 계속해요. 서양 비만인들은 췌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복부 비만이다 뭐다 하더라도 바로 저기 당뇨로 진행하지 않아서 끝끝내 잘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혈당을. 그런데 한국인 연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인은 그 파라다임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인은 췌장도 약해요. 췌장이 약해가지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C펩타이드, 인슐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항성하고 이렇게 시속 게임을 오래 못해요. 그냥 뚱뚱해지자마자 바로 그냥 당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왜냐하면 이제 췌장 분비능이 한국인이 옛날 데이터지만 서양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식으로 이제 추론이 됐어요. 물론 직접 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로직하고 이런 카이네틱스라는 걸 제긴 하는데, 하여튼 뭐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말 듣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인슐린 저항성 얘기 듣는 분들, 뭐 인슐린 저항성 내가 이기면서 극복해가면서 메탑을 시간이 많겠구나. 안 그래요. 한국인은 바로 확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서양 사람은 꽤 많이 이긴다. 그러나 한국인은 좀 더 불리하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빨리 뭘 처리해요? 바로 술도 끊고, 끊기는 뭐죠? 술도 좀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줄여줘야 돼요. 살 빼는 게 제일 인슐린 저항성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글라스고에서 연구했을 때 우리 따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스머프처럼 생겼대서 파파 스머프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 한국에 한 4년 전인가 강의 와서 저랑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형님 동생하면서 있었는데 그 되게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그쪽에서 뭐냐면 내장 비만을 갖고 있는데 동양인은요 내장 비만이 서양인에 비해서 이 피하 지방이 별로 안 생기고 같은 양을 먹이고 같은 오버칼로리를 하게 되면 서양인은 피하 지방에 많이 이제 그걸 쌓는데 서양 남자는 동양인은 피하 지방을 쌓는 것보다 훨씬 내장 지방으로 더 지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만이어도 우리가 뭐 CT를 하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이게 내장 비만과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한국인 같은 경우는 쉽게 마름 그 바로 그 뭐죠 피하 지방에서 내장 지방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국인 그 뜻이 뭐냐면 한국인 비만은 그냥 돌 던졌을 때 확률적으로 서양인 비만처럼 이런 피하 지방이 두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하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두툼하고 내장 지방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위험하고 한국인 인슐린 저항성은 외국인보다 훨씬 더 오래 못 버티고 바로 당뇨로 돌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한국인에 있어서 비만은 여러모로 악의가 맞는 거예요. 한국인은 그 비만 BMI 체질량 지수가 25부터 시작이잖아요. 비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한간에는 뭐 비만 역설이다, 뭐 유쉐입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심지어 국회에서도 어떤 좀 국회의원이 그랬나? 하여튼 뭐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나 비만이 기준이 30인데 우리나라는 25냐고 막 따져보는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체형이 달라서 훨씬 더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서양인의 비만에 해당하는 생리적 변화가 와요. 그게 25에 26점 몇인데 25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강의인데 조심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훨씬 더 비만에 취약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서양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